unfold. 여러분, 혹시 버스 안내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.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거의 잊혀진 이름이 됐죠.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련한 추억 정도로만 남아있을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?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소리. 오라이! 진짜 많은 분들에게는 이 힘찬 외침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일 거예요. 그쵸? 뭔가 역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시대의 상징 같기도 하고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을 막 태우던 그 시절의 활기찬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?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향수 가득한 외침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. 이 오라이라는 소리가 과연 그냥 그리운 시절의 상징일까요? 아니면 사실은 한 소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을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한 겹씩 그 속을 들여다보죠.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길래 이 어린 소녀들이 버스에 올라야만 했을까요? 왜 그 험난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세요. 5만 명. 와,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? 1970년대 중반에, 그러니까 한창 때는 이렇게나 많은 여성분들이 버스 안내양으로 일했던 겁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. 이분들 대부분이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10대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. 이 프로필을 한번 보세요. 당시 상황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평균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, 학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퇴.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소녀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.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미래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. 오직 가족들, 특히 오빠나 남동생 학비대 주려고 자기 모든 걸 희생해야 했던 거죠. 와,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. 당시 월급이 15,000원 정도였는데 쌀 한 가마니가 6만 원이 넘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4개월 이상을 모아야 겨우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말이 되나요?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 소녀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,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어떻게 착취의 구실이 됐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분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그 혹독한 노동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? 한번 그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루에 18시간에서 술 1시간이요. 잠깐만요.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? 심지어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흔했고요. 그럼 쉬는 시간은 그냥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잠시 쪽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.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콩나물 시루 버스입니다.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히죠? 당시 버스 안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좁았는지를 그냥 이 단어 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. 정원의 2~3배는 기본이었으니까요. 진짜 말 그대로 숨쉬기도 힘든 그 빽빽한 공간에서 이 소녀들이 하루 종일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콩나물 시루 속에서 소녀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. 이미 꽉 찬 버스 안으로 승객들을 더 밀어넣는 거였습니다. 네, 맞아요. 요즘 일본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그 푸시맨, 원조가 바로 이 소녀들이었던 셈이죠. 결국 이런 끔찍한 환경은 평생 가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. 하루 종일 서서 흔들리니까 하지정맥류, 관절염, 밥도 제때 못 먹으니 위장병, 화장실도 못 가니까 방광염, 신장질환, 겨울에는 동상, 여름에는 피부병. 여기 나열된 이 병들이요, 그냥 병이 아니에요. 그들의 젊음과 맞바꾼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.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어쩌면 더 끔찍했을지도 모를 이야기가 남아있어요. 바로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구조적인 위험과 매일같이 반복됐던 정신적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개문 발차, 말 그대로 문을 연 채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. 요즘 세상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. 하지만 그때는 살인적인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버스가 문도 안 닫고 그냥 출발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.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. 정말 끔찍하죠.
문이 안 닫히는 상태로 버스가 막 달리면 이 어린 소녀들이 그 문간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자기 몸으로 승객들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 했어요.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? 말 그대로 인간 도어록이었던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매일같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과연 있을까요? 네, 있었습니다. 바로 매일같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던 굴욕과 정신적 학대. 이건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을지도 몰라요. 바로 삥땅과 알몸 수색입니다. 삥땅은 이제 승객한테 받은 요금을 몰래 챙기는 걸 말하는데요. 회사가 이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하루 종일 고생한 어린 소녀들을 일이 끝나면 남자 감독관 앞에서 알몸 수색을 시켰습니다. 매일같이요. 이건 그냥 수색이 아니었습니다. 숨겨진 동전을 찾는다는 명목 아래 자행된 명백한 성고문이었어요. 이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관행은 결국 수많은 소녀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. 1966년에 권희진 양, 1978년에 강미숙 양, 그리고 화재로 숨진 5명의 소녀들. 이 이름들은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. 이 끔찍한 제도가 낳은 비극의 증거예요.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던 살아있는 소녀들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소녀들의 끔찍한 고통을 끝낸 게 어떤 사회적인 개혁이나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아주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었어요. 이 흐름을 보세요. 아주 명확합니다. 1982년에 시민자율버스라는 게 도입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. 승객이 직접 돈을 넣는 요금함, 누르면 서는 하차벨, 그리고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문. 이 기술 하나하나가 도입될 때마다 소녀들의 역할이 하나씩 사라진 거죠. 결국 그들의 고된 노동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우리는 버스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? 그저 오라이를 외치던 추억의 한 장면으로만 남겨둬도 괜찮을까요? 이제는 그 향수를 넘어서 그 소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. 그들은 그냥 정겨운 추억이 아닙니다. 그들은 발전하는 나라를 맨 앞에서 움직이게 했던, 하지만 그 대가로 철저히 희생됐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뒤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잊혀진 소녀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.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건지도 모릅니다. 물론 발전은 필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것도 과연 필연적인 걸까요? 우리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동안 그 발전의 대가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잊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